안녕하십니까? 다니던 회사를 은퇴한 후 글도 쓰고 봉사활동도 하고 이것저것 의미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고 있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은퇴를 하고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제 인생에 회사가 전부였더군요. 집안일은 전부 집사람에게 맡기고 자식 교육은 나 몰라라 하면서 회사에 충성을 바치며 살아왔고 결국 안정적으로 가장의 역할을 해내긴 했지만 가족들과의 정서적인 교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흘려보냈던 그 시간들이 너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한참 회사 일에 치여 바빴을 때 어느 날 문득 딸을 보는데 눈이 커진 겁니다. 그래서 뭐가 변한 것 같은데 하고 물었더니 딸이 말하더군요. 아빠, 나 얼마 전에 쌍꺼풀 수술했잖아. 아빠가 해도 된다고 돈까지 줘놓고선?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딸이 얼굴이 바뀌었는데 그걸 뒤늦게 알아차렸을까요? 그때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예전이었으면 갈 때까지 가자는 마음으로 평생 회사에 붙어 있었을 텐데 어느 순간부터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어떤 건지 깨닫게 되면서 조금씩 욕심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래, 이만하면 할 만큼 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나름 박수 칠 때 떠나는 상황에서 무사히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시기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때라 딱히 아쉽진 않았어요. 주변에서는 딸 결혼식 올릴 때까지만 버텨보지 왜 벌써 쉬려고 하냐고 만류하는 눈치였지만 그때 저는 마치 잘 가던 차가 기름이 똑 떨어진 듯 더 이상의 여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딸이 언제 결혼할지도 모르고 평소에도 결혼은 필수가 아니니 최대한 신중하게 배우자를 골라야 한다고 일러뒀던지라 그다지 미련이 남지 않았습니다. 자식 결혼으로 한몫 제대로 챙겨봐야겠다는 마음은 애초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은퇴를 하고 제 2의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주변에서 일할 생각 없냐고 불러주는 곳도 있었지만 일단은 쉬고 싶다고 단칼에 거절했어요. 먼저 은퇴한 지인들이 그러더군요. 막상 은퇴를 하면 어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쉬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 흔한 동네 돌아다니는 것도 같은 회사 출신인 사람 만날까봐 부끄럽고 민망하다고요. 그런 마음도 어느 정도 공감은 되지만 남의 시선 의식하며 살 필요 있습니까? 그럼 백수가 백수답게 놀아야지 은퇴하면서까지 각 잡고 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저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못하던 여행도 해보고 취미생활이라는 것도 시작했습니다. 이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은퇴 후에도 매일 새벽 5시쯤에는 눈이 떠지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집을 빠져나와 산책을 하곤 했는데 동네에 쓰레기와 담배꽁초가 참 많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제가 직접 산책할 겸 쓰레기를 줍고 다녔습니다. 그걸 또 어떤 주민이 보셨는지 몇몇 분들이 말을 거시더라고요. 그렇게 산책할 겸 쓰레기를 줍는 건전한 문화가 저희 동네에 생겼고 그 덕분에 아주 동네가 깨끗해졌습니다. 아주 뿌듯하더라고요. 운동도 하고 동네 청소도 하고 이거 완전히 일석이조 아닙니까? 동네 주민들과 아침에 만나서 담소도 나누고 집에서 가져온 차도 한 잔 나눠 마시고 어르신이 있으면 건강도 여쭙고 하다 보니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주 동네에서 유명해지셨어? 당신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야. 천성이 부지런하고 오지랖이 넓은 편이라 집에서 혼자 가만히 있는 건 제 성향과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없을까 찾다 보니 어느새 주변에서도 절 좋게 봐주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아파트 내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봉사활동 표창상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걸 제가 받게 되면서 두 어깨가 좀 더 무거워졌어요. 그 후로는 본격적으로 동네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은퇴 후에 인생이 점점 적응해질만 하던 어느 날 딸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대충 들어보니 그쪽 부친이 사업을 하고 있고 꽤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것 같더라고요. 저는 다른 건 묻지도 않고 딸에게 딱 한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이 널 실망시키고 힘들게 해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어? 꽤 많이 좋아하는지 그럴 수 있다고 대답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좋다고 하니 당연히 결혼을 시켜야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사위의 인성 하나만큼은 제대로 된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에 나중에 한번 술 한잔하게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자고로 사람은 술에 취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딱 보면 인성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약속이 잡혔습니다. 첫인상은 훤칠하니 괜찮더라고요. 일단 첫 만남은 동네 식당에서 만났고 거기서 저녁을 먹은 뒤 2차로 술집으로 갈 생각이었어요. 막상 사위감을 만나고 보니 영 어색하더군요. 그래서 서로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정적이 흐른 그 순간 예비 사위가 저에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결혼하고 싶어서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래, 우리 딸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던데 평생 싸우지 않고 잘 지낼 자신 있는가? 네, 자신 있습니다. 결혼은 그럼 언제쯤 생각하고 있나? 안 그래도 그걸 여쭙고 싶어서 찾아뵌 겁니다. 혹시 원하시는 방향이 있으신지. 난 그냥 백수일 뿐이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물만 떠다 놓고 간소하게 해도 좋고 정식으로 해도 좋고 알아서 해라. 그렇게 겨우 어색함을 깨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식당 문이 열리더니 웬 낯선 여성분 하나가 저희 쪽으로 걸어오는 겁니다. 예비 사위가 엄마라고 부르더군요. 우연히 지나가다 예비 안 싸더니 저희 발견한 겁니다. 뭐 이런저런 상황을 예비 사위가 설명하니 그제야 저희 쪽을 쳐다보며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짧은 만남이었지만 워낙 인상이 세 보여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일어나 공손하게 인사를 올렸어요. 저도 처음 뵙겠습니다. 진작에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이렇게 만나고 있을 줄은 몰랐네요. 아들이 원래 저한테 비밀이 없는 편인데 저희 쪽은 아직 이런 자리가 없었거든요. 가볍게 식사나 한번 할까 하고 제가 불렀습니다. 인사도 나누고 친해질 겸. 네, 제가 방해를 했나 보네요. 아닙니다. 가능하시다면 식사라도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약속이 있어서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만남을 갖는 거 별로 선호하지도 않고요. 아, 네, 그러시군요. 근데 이 동네는 어쩐 일로? 제 친구가 이쪽 동네 교회를 다녀서 겸사겸사 친구도 볼 겸 자주 이 동네 오곤 하거든요. 이쪽에 사세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산지 꽤 됐습니다. 오래 사셨다고요? 여길요? 네. 왜 그러십니까? 아니, 그냥 여긴 보통 신혼부부들이 잠깐 사는 곳 아닌가? 좀 어수선하지 않나요? 지내기 괜찮으신가 보네요. 저희는 땡땡동 살아요. 여기서 거리가 좀 있네요. 그 말 한마디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듯한 표정과 말투, 딱 저를 아랫사람으로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 충분히 어색하고 실수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보통이라면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말하지 않습니까? 첫 만남부터 그렇게 싫은 소리를 툭툭하며 상처를 주는데 며느리가 될 제 딸한테는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때부턴 저도 슬슬 이 결혼을 반대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안 싸더니 인사를 마치고 돌아간 후 저희끼리 술집에 가서 2차를 하게 됐습니다. 이 술이 들어가니까 사위가 많이 기분이 좋아졌는지 저에게 별별 소리를 다 하더군요.
아버님, 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래봬도 저희 고등학교 대에선 전설로 통하는 놈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부터 시작해서 영어 단어 하나 암기할 줄도 몰랐던 제가 죽도록 공부해서 인서울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 저축도 잘합니다. 커피 한 잔 안 사먹고 꼬박꼬박 돈 모아서 결혼자금 마련했습니다. 지금은 중견기업 대리급밖에 안 되지만 나중에 저희 아버지 회사 물려받으면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지금은 회사 경험 쌓느라 그런 회사에 몸담고 있을 뿐이지 전 아주 큰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 믿어주셔도 됩니다. 성실하게 잘 살고 있네. 그래, 우리 딸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자네가 어떤 사람이든 일단 믿어보겠네. 근데요, 아버님, 제가 듣기로는 아버님도 회사를 좀 다니셨던 걸로 아는데 왜 관두셨는지 물어봐도 됩니까? 워낙 회사 사정이 안 좋기도 했고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거든. 하긴 뭐 요즘 회사 사정들 다 안 좋죠. 대기업 아니고서야 뭐 죄다 파리복숭 아니겠습니까? 사실 임원 욕심 내지 않고 부장급까지만 다니면 그걸로도 성공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가늘고 길게 다니다가 회사 관두는 게 목표입니다. 그냥 작은 회사를 다니다가 관뒀노라고 말했더니 예비사위는 절 연민의 감정으로 보며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이미 관둔 회사 자세히 말해 뭐합니까? 그리고 어디 출신이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것만큼 없어 보이는 건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었고 중요한 건 현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딸에게도 그냥 아빠는 소일거리 좀 하면서 집시맨처럼 여행 다니고 봉사활동이나 가끔씩 하는 백수라고 그쪽에 전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비사위는 조금씩 저희 집안을 만만하게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제 기분 탓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나중에 저희 집사람도 눈치를 채더군요. 일단 결혼 일정에 대한 모든 주도권은 그쪽에 있었습니다. 사위는 늘 저에게 통보를 했죠. 결혼식은 일단 저희 쪽에서 가능한 날짜 잡아서 몇 개 추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신부 측에 참석할 만한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는지라 인원이 꽤 될 것 같아서요. 아무래도 한쪽이 너무 많거나 적으면 뒷말이 나올 것 같다고 미리 서로 파악한 뒤에 조율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 쪽에선 거래처도 많고 귀한 분들이 많이 오실 거기 때문에 너무 뷔페가 저렴한 곳은 피하고 호텔 쪽으로 좀 알아볼까 하는데 괜찮으신지요? 그리고 주례는 생략하고 저희 아버지께서 며느리 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축사를 자처하셨습니다. 뭐 요즘엔 주례 없이 그렇게 많이들 하거든요. 그냥 한마디로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편하게 결혼식 참석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진 저희가 다 알아서 준비할게요. 묘하게 절 무시하는 듯한 말투가 거슬리긴 했지만 딸이 좋다고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급기야는 술을 마시다가 저에게 이런 질문까지 하더라고요. 저기 아버님, 이런 질문 실례되는 거 알지만 여쭙고 싶은데 무슨 질문이길래 이렇게 뜸을 들여? 저희 결혼할 때 얼마쯤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무래도 이건 아버님이랑 직접적으로 소통을 해야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연이가 착하고 순수하긴 한데 또 한편으론 세상 물정 너무 모르고 셈이 느리고 현실을 잘 모르잖아요. 아무래도 집안 재정 상황은 제가 다 관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결혼 준비하면서도 지금 지연이가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제 입장에선 너무 답답했습니다. 혹시 저희 결혼할 때 주시려고 준비한 게 있으시다면 미리 알 수 있을까요? 그래야 계획을 세울 수 있어서요. 그래, 뭐 어느 정도는 준비하긴 했지. 근데 우리 쪽에서도 지금 이걸 어떻게 줘야 하나 고민만 하고 있었어. 혹시 그쪽 집안엔 어떻게 준비하는지 물어봐도 되나?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말이야. 저희 쪽에선 아들 장가 보내는 입장이시니까 섭섭하지 않게 준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뭐 솔직히 술 마신 김에 이야기해드리면요. 저희 부모님 처음에 제 결혼 두고 반대가 좀 있었습니다.
결혼식도 남부럽지 않게 하고 싶고 남의 시선이 있으니 제대로 치르고 싶은데 아무래도 사돈 쪽 사정을 잘 모르니까요. 알만한 사람들끼리 결혼식 올리는 거면 쉬울 텐데 저희 쪽도 망설여지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 지금 처가 쪽 장인어른 장모님이 노후 준비는 다 되어 있으신지 얼만큼 여력이 있으신지 자식에게 어떤 걸 해줄 수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툭 털어놓고 이야기 좀 해보고 싶었어요. 저도 조만간 이 가정의 가족이 될 사람인데 최소한의 사정은 알아야 하잖아요. 뭐 혹시나 빚이 있으시거나 부채가 있으신 거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아무튼 말이 좀 직설적으로 나간 것 같긴 한데 제 솔직한 심정은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집안에서도 걱정이 아주 많거든요. 그런 거 알지 못한 채로 결혼식 올렸다가 아들이 힘들어질까봐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결혼이 기울어진 결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사돈 쪽에선 많이 아쉽다 이거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업하시는 분이라 남의 시선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워낙 성향이 그러신 분들이라 아무래도 제 입장에선 더 괜찮은 부분을 어필하고 설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결혼이 집안과 집안과의 만남이라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두 사람의 마음 아니겠어? 난 우리 딸의 마음만 보고 결혼을 허락한 상태고 둘을 믿고 따르기로 한 건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나? 결혼은 본인들의 선택이지 부모의 관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하네. 셈이 느리고 세상 물정 모르는 내 딸이 아내로서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결혼 미뤄도 난 상관없어. 내 딸의 가치를 알아봐주지 못하는 집안건 나도 사돈 맺을 생각 없네. 상대방을 사랑하고 간절하고 소중한 마음을 품은 채로 결혼해도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할까 말까인데 지금 이렇게 의심하고 얕잡아보는 상태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게 과연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하나? 간절하고 소중하니까 더 알고 싶은 겁니다. 제 와이프가 저희 부모님한테 이쁨 받으면 좋잖아요. 제가 중간에서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아십니까? 저도 처가댁에 대접받는 사위이고 싶습니다. 이 정도는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집이 자가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노후 대책은 어떻게 되시는지 모아놓은 돈은 얼마나 되시는지 결혼할 때 어떤 식으로 얼마나 해주실 수 있는 건지 뭐 딸에게 상속할 만한 재산이 있으신 건지 이런 건 가족끼리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물론 물어볼 수 있지. 하지만 그 기저에 무시라는 감정이 담겨 있다는 게 난 기분이 썩 안 좋은 거야. 나도 우리 딸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당연히 결혼할 때 내 전 재산 바쳐서 남부럽지 않게 시집 보내고 싶지. 그럴 계획도 있었어. 하지만 모든 일엔 단계와 순서라는 게 있는 거야. 난 아직도 자네가 사윗감으로 충분한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 가뜩이나 그쪽 집안에서 애초에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 내 입장에선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 난 내 딸 남부럽지 않게 잘 키웠다고 생각해. 대접받으며 살아도 모자랄 판에 반대하는 집안에 시집 보내는 건 내 입장에선 너무 큰 모험이란 얘기야. 그런 얘기를 들어서 혼란스러운 상황에 얼마 줄 건지 물어보는 게 가당키나 해. 아무리 술김이라도 그렇지 거들먹거리면서 남의 집안 무시하는 건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우린 굶어 죽어도 사위 쪽에 빨대 꽂을 생각 없으니 걱정 말라고 전해주게. 아무튼 오늘은 많이 취한 것 같으니 다음에 맨정신으로 얘기하도록 하지. 사람이라면 실수 한 번쯤은 할 수 있으니 나도 오늘 일은 흘려 넘기겠네. 예비 장인어른에게 이렇게 버릇없게 구는데 제 딸에겐 어떨지 뻔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딸은 눈에 콩깍지가 씌었는지 어쨌는지 그 남자가 아니면 결혼을 안 할 거라고 못을 딱 박아놓더라고요. 사위와 그쪽 집안은 마음에 안 들지만 딸은 결혼을 간절히 원하는 상황이니 제 입장에서도 난감했습니다. 서로 가진 걸 자랑하듯 내보이며 저울질하고 시소타듯 이리저리 무게를 측정하는 게 이 자식 결혼이라는 게 참 답답하고 허망하더군요.
그날 이후로 사위는 술이 깨서 저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말실수를 한 것 같다며 조심스레 저에게 물어보더군요. 저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습니까? 돈 얘기를 꺼낸 것 같은데 제가 술김에 너무 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실수한 거 없어. 없으니까 그냥 잊어버리게. 나도 취한 상태라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그래. 그걸 꼬투리 잡고 덧붙이자니 일이 커질 것 같아 그냥 그렇게 넘겼습니다. 느낌이 좀 이상한 게 이 결혼을 진행하면 안 될 것 같아 저도 바쁘다는 핑계로 상견례를 미루고 또 미뤘어요. 딸에게 1년만 더 만나봐라.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라고 일러뒀건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딸의 결혼만 생각하면 가슴에 큰 돌덩이 하나가 자리 잡은 것처럼 막막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근심 걱정을 품은 채로 아침 산책을 하며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그날은 고민할 거리가 많아서 좀 더 범위를 넓혀 쓰레기를 주웠는데 거기서 딱 안싸돈을 만난 겁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으며 묻더군요. 여기서 뭐 하세요? 그게 쓰레기를 좀 줍고 있습니다. 네? 쓰레기를 왜 주우시는데요? 혹시 폐지 같은 거 줍고 다니시는 거예요? 겸사겸사 산책도 할 겸 동네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골프 같은 취미는 없으신가 봐요? 취향에 맞지 않아서요. 전 그냥 산책하고 등산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근데 여긴 어쩐 일로?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친구 만나러 여기 자주 온다고. 그렇게 어색하게 대화를 하던 중 멀리서 안싸돈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재빨리 절 모른 척 하시면서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마치 제가 창피하다는 듯 그렇게 도망가듯 떠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딸이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너무 울어서 눈이 퉁퉁 부은 데다가 말도 제대로 못하길래 제가 겨우 진정시키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아빠, 예비 시모가 당장 파혼하래.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파혼이라니? 둘이 죽고 못 살 땐 언제고 이번 연도 안엔 꼭 결혼하겠다며? 오늘 예비 시모가 갑자기 집에 좀 오라고 해서 난 결혼 준비 어떻게 돼가는지 물어보려고 하시는 줄 알았지.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 집에 갔는데 갑자기 나더러 아버지 쓰레기 줍고 다니시냐고 묻는 거야. 그래서 그렇다고 예전부터 해오던 일이라고 했더니 집안끼리 수준이 안 맞는다고 당장 파혼하래. 쓰레기 줍는 거 하나 때문에 파혼을 하라고 하셨다고? 몰라. 예전부터 날 좀 언짢게 보시긴 했는데 이참에 제대로 한 건 잡았다 싶으셨는지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하래. 아들한텐 이미 알렸다고 붙잡을 생각하지 말고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떨어져 나가래. 이게 사람한테 할 소리야? 나 진짜 자존심 상해서 미칠 것 같아. 근데 더 짜증나는 건 그 사람이랑 헤어지기 무서워. 못하겠어. 그쪽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길래 우리 귀한 딸들어 파혼하라 말아야. 오히려 잘됐다. 그냥 너도 그놈 잊고 새 인생 살아. 세상에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놈보다 훨씬 좋은 남자 넘쳐날 거다. 아빠가 인생 먼저 살아봤잖냐. 떠나보낼 사람은 그냥 인연이 아니었던 거야. 더 좋은 사람이 올해는 신호일 거다. 그렇게 끊임없이 딸을 위로해줬어요. 하지만 딸은 제 말이 들리지 않는 것 같더군요. 결혼까지 생각하며 진지하게 만났기 때문에 더욱 이별이 실감나지 않고 파혼이라는 사실이 상처로 다가왔나 봅니다. 제 딸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파혼을 당한 거잖습니까? 그래서 더 힘들었겠죠. 너무 화가 나고 저도 자존심이 많이 상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너무 잘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가뜩이나 예비사위 버르장머리도 없어 보이고 마음에도 안 들었는데 스스로 떠나준다고 하니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시간이 약이라고 언젠간 잊게 될 거고 새 출발을 하게 될 거라고 딸을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 충격에 쉽게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딸의 흐느끼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정말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프더군요. 딸에게 말을 들어보니 심지어 그놈은 결혼 자금을 합치자며 딸의 전 재산을 뺏어간 뒤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관계가 끝났으면 돈 계산은 제대로 해야죠. 연락도 안 받고 완전히 무시를 하는 데다가 심지어 다른 여자를 만나기 위해 맞선까지 보고 있다고 하네요. 이러니 아비로서 화가 안 나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딸에게 빼앗아간 돈만큼은 토해내라고 할 생각에 주소를 물어보고 당장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교양이고 뭐고 딸 앞에서는 다 필요 없고 일단은 가서 따져야겠더라고요. 무작정 가서 초인종을 누르니까 기다렸다는 듯 안싸돈이 나왔습니다. 저를 힐끔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은 찾아오실 거라 생각했어요. 찌언니한테 이야기 들으셨나 보네요. 네, 들었습니다. 다짜고짜 파혼하라고 하셨다면서요? 네, 그랬습니다만. 무슨 이유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집안과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결단을 내렸어요. 결혼이라는 게 원래 당사자만 좋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인생 살아본 입장에서 이 결혼이 어떻게 될지 뻔하잖아요? 그래서 시작도 하기 전에 관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 잘못됐나요? 자식 가진 입장에선 당연히 자식이 행복한 결혼 생활하길 원하지 다 포기하길 원하진 않잖아요. 그래도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상처 주지 않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저한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싫은 며느리감 좋게 내쫓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 있나요?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싫은 며느리감이라뇨. 저희 딸도 저희 집안에선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그러게요. 그쪽 집안에서 귀한 딸이면 계속 그 집안에서 데리고 있지 왜 저희 집에 시집 보내려고 하셨나요? 보아하니 그쪽도 저희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은데 그냥 서로 좋게 끝내자고요. 네, 저도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끝내려면 깔끔하게 끝내야지요. 저희 딸한테 아직도 줘야 할 돈을 못 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결혼자금 같이 모으자고 제 딸의 전 재산을 다 가져갔다고 들었습니다만. 누가 그래요? 제 아들 말론 그쪽 딸이 워낙 사치가 심해서 그거 맞춰주느라 돈 다 써버리고 없다고 하던데요. 오히려 제 아들이 피해를 받은 거라고 하던데. 저희 딸은 그 흔한 명품백 하나 가져보지 못한 애입니다. 제가 사준다고 해도 거절하던 애라고요. 사줄 여력은 되시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래요, 솔직히 말할게요. 애가 착하고 순수해서 며느리로 삼으면 편하긴 하겠다 싶었어요. 어느 정도 집안끼리 수준만 맞으면 딱이겠다 싶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사돈 쪽 어른이 회사에서 잘려서 백수로 지내는 데다 폐지까지 주우러 다니는데 그쪽이라면 반갑게 사돈으로 맞이할 수 있겠어요? 정도가 있어야지. 그건 너무 심하잖아요. 저희 남편 대기업 임원 출신에 번듯하게 사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회에서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요. 결혼식에 얼마나 훌륭하고 유명한 분들이 많이 오시겠어요? 전 적어도 그 격에 맞는 사돈과 가족이 되고 싶은 거예요. 사돈 내외랑 사이좋게 지내고 라운딩 가고 비슷한 동네 살면서 손주도 같이 봐주는 게 제 로망이었다고요. 이런 식으로 제 딸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셨겠지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그쪽 눈에선 피눈물 나는 법입니다. 사람 겉으로만 보고 지레 짐작하다간 진짜로 큰일 납니다. 저는 파혼하라고 딱 한마디 했을 뿐이에요. 솔직히 양심이 있으면 알아서 헤어졌어야지. 너무 시간을 끌었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하길래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지 두고 보자 싶어서 팔짱 끼고 지켜봤어요. 자꾸만 선을 넘고 우리 아들 힘들게 하길래 내가 여기서 멈추라고 한 건데 그게 잘못됐나요? 그럼 뭐 우리 아들은 평생 처가 식구들 책임지면서 손해만 보며 살아야 하냐고요? 누가 그럽니까? 손해만 본다고. 저인 사위 등에 빨대 꽂을 생각 주어도 없었습니다. 이미 노후 준비 다 되어 있고 오히려 자식까지 서포트할 준비가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버리도 변변찮고 쓰레기나 주우러 다니는 분이 참도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사시겠어요? 아무튼 이만 나가주세요. 여긴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 아니거든요? 아주 보안이 엉망이네. 좋은 아파트라고 해서 이사 왔더만. 저도 더 이상 말 길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놈한테 전하세요. 제 딸이랑 끝내고 싶으면 돈 계산부터 확실하게 하라고. 아이 글쎄 그걸 왜 저희가 관여를 하냐고요. 지들끼리 사귀다 헤어진 게 끝인데 왜 돈 계산까지 하나요? 그럼 그쪽은 사귀다가 헤어지면 데이트 비용까지 철저히 계산해서 헤어지나요? 참으로 쪼잔스럽네요. 그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돈도 많은 집안의 자제분께서 자꾸만 치사하게 구니까 제가 집같이 쫓아온 거 아닙니까? 몰라요. 그깟 돈 지들끼리 알아서 하겠지 왜 저한테까지 그러세요? 나가요 얼른. 정말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절 무슨 잡상인 취급을 하며 벌레 보듯 쳐다보더군요. 그때 집안에서 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 누군데 큰 소리를 내는 거야? 한 번도 보지 못한 바깥사돈이 그 안에 있구나 싶어 제가 먼저 나와서 저랑 이야기 좀 나누시지요 하고 불렀어요. 그렇게 처음으로 사위가 될 뻔한 놈의 아버지를 대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딱 처음 대면한 그 순간 말문이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낯이 익더라고요. 분명 아는 사람인데 누구더라 하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 그쪽에서 먼저 절 부르더라고요. 전무님 여긴 어떻게... 그때 불현듯 선명하게 기억이 나더군요. 그 사람은 한때 제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임원 출신은 무슨 그냥 수많은 직원 중 하나였어요. 인연인 줄 알았건만 결국엔 악연이었던 놈이었죠. 본인이 한 짓이 기억이 났는지 쩔쩔매며 제 안부를 묻더군요. 안 그래도 연락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뵐 줄은 몰랐습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덕분에 아주 잘 지냈지. 이렇게 만나니 반갑구만. 그땐 정말 죄송했습니다. 어떤 게 죄송한데? 회사 기밀 빼돌려서 몰래 사업장 차린 거? 나한테 독박 씌운 거? 덕분에 내가 담당 임원으로서 사고를 수습하느라 엄청나게 진땀을 뺐지. 일개 직원 주제 아주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 말이야. 그래도 사업은 잘 풀리나 봐? 아니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망하기 일부 직전입니다. 전에 집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아주 재벌집이 따로 없던데. 나도 덕분에 회사 일이 만만치 않다는 걸 일찍 깨닫고 지금은 편하게 살고 있네. 자네가 내 인생을 바꿔줬어. 면목이 없습니다. 그땐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전무님이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는데, 배려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피해를 끼치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회사에선 자네의 근황을 아주 궁금해하더군. 윗분께서 특별히 관심이 많아. 대기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없다지. 염치 없다는 거 압니다. 후회도 많이 했고 악몽도 꿨습니다. 이왕 봐주신 김에 제 근황도 아무에게 알리지 않고 그냥 묻어두시는 건 어떠신지.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부탁도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고, 우리 딸이 상처받은 건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이 집안 사람들 때문에 내 딸이 상처를 받고 있어. 아들놈을 잘못 키운 제 탓입니다. 보상할 수 있는 건 죄다 제가 보상하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워낙 허영심이 많고 생각이 짧은 사람이라
본의 아니게 상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제가 부족한 탓이었겠지요.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회사 기밀을 도둑질해 따로 사업을 차린 파렴치한 놈이 제 사돈이 될 뻔하다니. 아마 상견례장에서 만났더라면 제가 먼저 자리를 엎었을 겁니다. 안사돈은 옆에서 그놈에게 속삭이더군요. 진짜 저쪽이 최 전무님이라고? 대기업 임원이셨어? 뭐야, 왜 나랑 아는 거랑 다른 건데? 당신은 좀 조용히 하고 있어. 상황 안 보여? 아니, 그러면 말이 달라지잖아.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데? 자기들끼리 쑥덕거렸지만 제 귀에 전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하고 싶었던 말을 다 내뱉고 가자 싶어서 참아왔던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식 소중하면 남의 자식 소중한 줄 알아야지. 나도 도둑질한 놈의 자식을 사위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런 게 바로 격이 안 맞다는 겁니다. 이왕 말 나온 김에 자식을 위해 어디까지 해줄 수 있었는지 말이나 좀 해봅시다. 난 우리 딸을 위해서 집도 준비했고 상속도 준비하고 있었어요. 성격 좋은 사위만 우리 집에 들어온다면 세상 부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기반을 잘 다져놨다 이 말입니다. 대기업 임원직까지 하면서 이 정도도 준비 못했겠어요? 누구는 자랑 못해서 멍청하게 가만히 있는 줄 아십니까? 보아하니 나름대로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나머지 사람들 전부 아래 취급하면서 사는 모양인데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그 부모의 그 자식이겠지. 도둑질해 간 걸로 여태껏 잘 먹고 잘 살았으니 이젠 반성 좀 하고 사세요. 그랬더니 안사돈이 절 다급하게 붙잡더라고요. 저기 전무님, 몰라봬서 정말 죄송해요. 그러지 마시고 저희 집에서 차 한 잔이라도 하고 가시겠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서로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이야기하면서 풀어요. 네? 대기업 임원분이셨는 줄도 모르고 제가 실수했어요. 심지어 저희 바깥 양반 잘 보살펴 주셨다면서요? 미리 알았으면 먼저 인사라도 제대로 드렸을 텐데 너무 늦었네요. 지연이가 참 며느리감으로 최고였는데 저희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요. 상처 많이 받으셨죠? 속사정도 모르고 제가 너무 섣불리 반대를 했나 봐요. 잡상인 취급하면서 나가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차 한잔 하자고요. 됐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천천히 이야기 좀 나눠요. 지연이가 많이 힘들어한다면서요. 직접 얼굴 보고 사과하고 싶어서 그래요. 애한테 상처 주지 말고 서로서로 좋게 푸는 게 최선의 방법이지 않겠어요? 저도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굴고 싶진 않아요. 아니, 솔직히 그런 동네에 살고 쓰레기를 주우러 다니니까 당연히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지요. 겉으로 하고 다니시는 것도 좀 그렇고. 그 동네에 살면 뭐가 어때서요? 거긴 잘 사는 동네도 아니고 대기업 임원 출신이 살기엔 더더욱 어울리는 곳이 아니잖아요. 이런 걸 왜 설명해야 하는진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네는 제가 태어난 고향이니까 정이 들어 계속 사는 거고 쓰레기를 줍는 건 그 동네를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활동할 겸 하는 겁니다. 세상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셨구나. 제가 오해를 했나 봅니다. 지연이 요새도 많이 힘들어하나요? 사실 저희 아들도 이별의 아픔이 힘겨운지 매일 울더라고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잖아요. 그냥 우리 그러지 말고 자식들 편 들어줍시다. 어른들끼리 반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놈 지금 신나게 선보러 다닌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다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건 딱 하나.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뿐입니다. 난 우리 딸이 단 하나라도 손해보는 걸 원치 않아요. 그쪽 아들한테 전하세요. 얼마나 뜯어먹을 곳이 없으면 결혼할 여자 돈이나 뜯어먹냐고. 기생충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토해낼 건 토해내고 깔끔하게 끝내라고요. 그렇게 경고를 하고 난 후 집에 돌아가서 바로 회사 지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회사 기밀 유출한 놈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으니 한번 조사해보라고요.
그땐 제가 담당 임원이었으니 덮어주고 무마시켰는데 나는 이제 회사 사람도 아니고 제3자로서 고발하는 거니까 제대로 한번 탈탈 털어보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제 딸에게 상처를 준 집안을 용서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리고 울고 있는 딸을 불러서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그쪽 집안과 저희 집안의 악연에 대해서요. 딸은 그 어느 때처럼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제 이야기를 듣더니 끝내는 수긍을 하더라고요. 철없이 굴어서 미안해, 아빠. 나 이제 진심으로 마음 정리할게. 정리가 쉽지 않다는 거 잘 안다. 하지만 너를 맹목적으로 응원하고 신뢰하는 엄마 아빠가 있다는 걸 늘 명심해. 그렇게 딸도 마음을 정리하고 저도 딸의 파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일이 마무리되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미련이 생긴 예비사위였던 놈이 절 다시 찾아왔더군요.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너무 큰 결례를 범한 것 같아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사과고 뭐고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여기가 어디라고? 지연이가 연락을 안 받습니다.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연락조차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해서 찾아왔습니다. 내 딸한테 억지로 만나자고 하지 말고 나한테 전화게. 할 말이 뭔데? 그게 다시 잘해보자고. 아직 많이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은데. 사랑은 무슨. 내 딸을 그토록 사랑한다는 놈이 부모가 반대한다고 득달같이 도망가고 선이나 보러 다녀? 누가 그럽니까? 제가 선을 보러 다닌다고? 내 딸이 그것도 모르고 있을 줄 알았어? 아니, 그건 저희 부모님이 억지로 시켜서 몇 번 나간 게 답니다. 별로 잘 되지도 않았고 마음도 없었다고요. 그리고 솔직히 장인어른께서도 절 테스트하신 거잖아요. 테스트라니? 내가 언제? 사실은 대기업 임원까지 하셨으면서 그걸 숨기고 별 볼 일 없는 집안인 척하면 사위가 어떻게 나오나 테스트하신 거 아닙니까? 전 적어도 진심으로 장인어른을 대했는데 장인어른은 저를 끊임없이 의심하셨지 않습니까? 시험당한 기분이라 별로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숨기지도 않았어. 혼자 착각하고 오해한 건 자네 집안 사람들이야. 그래, 솔직히 자꾸만 무시하길래 뭐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가, 얼마나 잘난 사람들인가 한번 보자 싶어서 가만히 있었던 건 맞아. 내가 딸을 위해 집도 마련해두고 재산도 마련해놨는데 그런 테스트 하나쯤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자네가 무력에 찌든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할 기준이 필요했지. 난 내 딸이 행복하게 살길 바라니까. 근데 자네가 스스로 미천을 드러내주니 내가 빠른 시간 내에 자네를 파악할 수 있게 된 거지. 참, 사람이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실체를 금방 드러낼 수 있는 건지. 사람이 배움이 많고 가진 게 많으면 겸손할 줄 알아야 하는 법인데 여러모로 자네한테 실망이 커. 우리 딸도 마음 정리했으니까 자네도 이만 우리 집안을 떠나주게. 사실 저희 집안 말 그대로 속빈 강정입니다. 목소리만 크면 이기는 거라고 가르쳤던 아버지 탓에 저도 그렇게 자라왔어요. 가진 건 없어도 있는 척하면 살아남는 거라고,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는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희 아버지 사업도 사실 휘청이고 있고 적자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맞이하는데 좀 더 신중하셨던 것 같아요. 좋은 집안에 며느리를 들여서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는 게 부모님의 소원이셨습니다. 열쇠 3개쯤 주는 며느리 하나 얻어서 아들 덕에 팔자 피고 살자고 아무렇지 않게 제 앞에서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전 그런 부모님의 태도가 너무 싫어서 사랑만 보고 지연을 만났습니다. 내 결혼이니까 내가 선택한 여자랑 살 거라고 억지 부렸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실망도 많이 끼쳐드렸는데 이런 관계가 얽혀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실 저희 집 전세고 재산도 별로 없습니다. 아들 결혼한다고 해도 부모님이 저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장인어른께서 드러내지 않고 숨기기만 하셔서 저도 모르게 답답하고 쪼들렸나 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주실 수 있는 건지 여쭤본 거였어요. 분명 사랑해서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막상 돈 없이 결혼을 하려니 막막했나 봅니다. 막상 부딪혀보니 부모님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 여자를 평생 동안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 의문이고 나중엔 제가 지연이를 사랑하는지조차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어머니께서 헤어지라고 자꾸만 잔소리를 하시니까 눈 딱 감고 헤어지자고 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본 적도 있었어요. 최대한 부풀린 채로 급에 맞는 여자를 만나고 또 만남을 반복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전 지연이를 아직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아니면 안 됩니다. 이젠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지연이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신기하구만. 없어 보일 땐 그렇게 무시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하더니 이젠 나더러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으니 자네 집안 사람들은 참 투명해서 훤히 보여. 그래서 쉽지. 내가 볼 땐 자넨 사랑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가기엔 부족한 점이 너무나도 많아 보여. 급한 거 아니니 천천히 자기 자신을 성장시킨 다음 준비가 됐을 때 그때 좋은 여자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도록 해. 지금은 너무 일러. 장인어른, 저 지연이랑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 비록 이런저런 일로 심려를 끼쳐드렸지만 어쨌든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남의 가슴에 큰 구멍 내놓고 그걸 이제 메꾸겠다고 하면 그게 제대로 되겠어? 다시 새로 시작하는 게 훨씬 낫지. 그리고 이건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야. 내 딸은 이미 자네를 향한 마음을 정리했다고 하니 나도 아버지로서 그걸 존중해주는 게 맞지. 그리고 자네가 우리 딸에게 뺏은 돈 그거 당장 돌려주지 않으면 우린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돈 문제로 지독하게 얽히느니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고 헤어지는 게 편하지 않겠어? 나는 내 딸이 잃은 돈 돌려받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대응할 생각이거든. 얼마가 들던 나한텐 상관없단 뜻이야. 결국 법적인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돈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돈을 또 이미 써버렸는지 할부로 주면 안 되겠냐고 애원하더군요. 그 과정에서 제 딸도 그놈에 대한 정이 뚝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 인연이라는 게 정말 신기하죠? 아무래도 제 딸과 그놈은 결혼할 운명이 아니었나 봅니다. 대놓고 돈 얘기를 하는 집안과는 저도 맞지 않아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식 결혼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잘못된 길은 바로 잡아줘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얼마 후 바깥사돈이 될 뻔한 그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잔뜩 취한 목소리로 저에게 애원을 하더군요. 아이 전무님, 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딱 한 번이면 됩니다. 저 요즘 진짜 힘들어서 죽을 맛입니다. 난 이제 전무가 아닌데. 아직은 입김이 좀 남아 계시지 않습니까?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윗분께 전화 걸어서 저 힘든 사정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전무님, 제가 진짜 평생 동안 스승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한 번 배신한 놈이 두 번이라고 어려울까? 이번엔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그땐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게 막막해서 실수를 한 건데 이젠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그쪽에서 저희 회사 탈탈 털어내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갑작스러워서 도저히 막을 길이 없어서 그럽니다. 도둑질을 했으니 당연히 죗값을 받아야지. 그리고 앞으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말아주게. 도움 줄 일 없으니까. 난 앞으로도 쭉 이렇게 백수인 상태로 살아갈 거니까 회사 일도 다신 전화하지 마. 빈수레가 요란하다고들 하지요. 돈 자랑하고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가진 게 없을 겁니다. 그래도 청첩장 찍기 전에 갈라섰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더 늦게 사돈의 정체를 알게 됐더라면 결혼을 미루지도 못하고 엉겁결에 결혼을 시켰을지도 모릅니다.
제 딸은 그 후로 씩씩하게 이별의 아픔을 극복했고 몇 년 뒤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아이 둘을 낳고 육아에 매진하고 있고 저 또한 손주를 돌봐주느라 한동안 쓰레기도 못 줄 만큼 바쁘네요. 잘 커가는 손주들을 보면 눈물이 나도록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 아이들이 잘 크는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싶은 마음에 요새는 부쩍 건강을 챙기게 되고 안 하던 운동까지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아주 심성이 훌륭한 사위를 만나게 되어 행복합니다. 사위를 만나게 된 경위도 참 운명적이었어요. 봉사활동을 하다 만났는데 사람이 참 점잖고 진중하고 겸손하길래 제 딸과 어울릴 것 같아 소개를 시켜줬죠. 딸 반응이 미지근한 것 같아서 잊고 있었는데 어느새 둘이 반지까지 맞추고 연애를 하고 있더군요. 어쩌다 보니 제가 딸 부부의 주선자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다툼 없이 잘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하네요. 앞으로도 쭉 이렇게만 지내면 소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전 바로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배우자를 탐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부디 행복한 결혼 생활 하시길 바라면서 사연을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